예,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요새 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선생님들 고민하고 있는 진로겠죠. 학생들의 어떻게 하면 진로를 잘 계획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걸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그 다음에 그 애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학생들이 진로 종합 검사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떡하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로 종합 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제작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 이 진로 종합 검사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 살아갈 텐데 이 학생들이 지금부터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데는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맞는 일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진로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인 일반적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해서 방향성을 실행하는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지 진로 탐색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에 필요한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바로 이 검사 도구는 결국 진로 상담과 진로 교육을 위해서 제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아이가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 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검사는 첫째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필요한 어떤 종합적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그 다음에 진로 발달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실천 능력,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특히 이 검사 도구는 한 번의 그러한 그 검사로 그 아이를 그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진로 발달에 대한 구체적 어떤 지도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을 벗어나 각각의 개인에 알맞는 진로 계획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지능, 성격, 그 아이의 퍼스널리티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인간적 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어떤 정서적 지능,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자신들의 진로를 목표로 세웠다라면 이 아이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학습이겠죠. 그럼 그 학습에 대한 이 아이는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기 평가적,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의지적 어떤 통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도록 돼 있으며 특히 진로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직업 세계나 자기 이해나 진로 계획이나 합리적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아이의 어떤 방향성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해서 진로 탐색 유형에서는 어떤 현실성, 그다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탐구력, 예술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 검사의 하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3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위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위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 하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2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퍼센트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34%, 여기 34%,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에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0 이하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위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융화될 수, 다른 사람은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아 40에서 69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을 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들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하위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지능에 해당되는 그 영역들을 보면 자기 조절 능력. 자, 우리가 정서지능에 있어서 특히 점수를 50점으로 봐서 60점, 그 다음에 40점. 이 아이에 돼 있는 아이들은 보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정서지능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쪽에 들어있는 지능은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쪽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것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능은 이 안에 들어있을 때 적절한 그런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특히 이쪽 강한 쪽에 더 많은 부분들이 와 있다라면 훨씬 그 정서적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조절이 60 이상을 넘어간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또 자기 인식이 너무 60 이상이 나면 타인 인식이 너무 60이 나간다. 이건 정서적 지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EQ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바로 50과 60에 들어와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게 40과 60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가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들은 40에서 밑으로 재 있거나 또 60 이상으로 너무 강한 때, 이럴 때는 그것들을 낮춰주려고 하고 그것들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해석이 필요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타인의 감정에 맞춰져 가는 타인 인식, 그 다음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실성 요인입니다. 아이들이 성실성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솔직히 이 성실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좋지만 너무 또 60 이상이 가면 너무 이 성실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선생님들이 키포인트를 가지신 게 좋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아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 검사의 중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파일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거냐 하려면 뭘까요? 솔선수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보면 5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높을수록 어떤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40 이하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심리적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적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변화시키도록 해주고, 이 영역이 많다 그러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나 이런 자기 솔선수범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선수범이 뛰어나는 아이에게는 뭘 해야 돼요?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선생님이 따라가 줘야 돼요. 따라가라는 소리는 뭐 할까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역할만 해주면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쪽이 낮은 아이일수록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그만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같이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자기 평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 자신의 학습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나는 주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되죠. 그러나 이쪽일수록 그런 평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팁을 줘서 네모로 치게 하다든지 세모로 치게 하든지 가입표하게 하든지 이런 팁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목표를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를 구체적으로 갖도록 해주고 그 시간에 따라서 달성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보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들은 이런 식이 됐을 때 긍정적이지만 이쪽이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같이 네가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해보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의지적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통제를 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가 게임도 하고 싶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게임부터 할 거냐 숙제부터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치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암시, 늘 자기 스스로가 뭐하도록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쪽일수록 그런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가지고 통제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를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파일이 40 이하일 때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없이 의존하게 되고 나한테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일수록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지적인 능력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십시오. 이것은 학습 능력, 이것은 유전적 능력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누셔서 보시고 이 두 가지의 점수와 이 두 점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보다는 공간 능력이나 지각 속도보다 높다 그러면 지금 아이가 교육받고 있는 것이 적절하고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적절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가도록 해주고요. 반대로 이 언어 능력이나 수리 능력보다 공간 지각 속도가 높다 그러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유전적 인자는 높은 데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이라든지 수리 능력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공부 방법이나 그다음 학습 방법을 바꿔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고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서 아이들의 그 부분을 뭐 해주도록 지도해주고 바꿔주시는 부분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 능력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능력은 아주 높지만 언어 능력이 70%이기 때문에 중상의 실력밖에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 프로파일을 해석하실 때도 언어 능력이 몇 점인가에 관심을 가져서 이 언어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성적은 낮게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아주 높고 다른 능력은 낮아도 그러면 성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에 대한 증진에 관심을 선생님들이 지적인 능력에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검사에서 진로 발달 검사의 구체적인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정의적 영역에서는 40과 60을 보통이라고 보는데 이 진로 발달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 50을 기점으로 해서 50 이상이 되는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잘 발달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 이하인 사람 이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핍되었거나 미발달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만약에 63점으로서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88%도 적절하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경우는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 이쪽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해줄 거냐 격려해 주고 지지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 50에서 60 사이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아이가 더 자신의 부분들을 더 탐색하고 직업세계를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이쪽은 뭐 할까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이나 그 다음에 아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쪽은 결핍된 요인이니까 어떤 우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탐색하면서
원천적인 부분부터 자기 이해가 왜 필요하는지, 뭐 때문에 필요하는지, 직업세계 이해가 뭐 때문에 필요하는지, 진로 계획이 뭐 때문에 필요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그다음에 성취, 동기, 의욕을 증진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 이해가 50을 이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소리고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만약 50 이상, 60이면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을 탐색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다음 진로 계획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렇게 낮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의존적이거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이 부분이 있을수록 이 아이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일수록 의사결정 훈련들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그다음에 이 아이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과 같이 탐색을 해서 이 아이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아이의 진로 발달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본 검사는 5단계로 이 아이를 나눠 놨습니다. 첫째는 이 아이의 이 영역들을 쭉 봐서 한상 단계. 그러니까 점수들을 딱 봐봤더니 이 아이는 자기 이해도 잘 안 되고 직업세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진로 계획도 잘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뭣도 안 이루어져 있어요. 합리적 의사결정도 잘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 자신의 능력이나 행세를 고려하지 않는 단계예요.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거나 즉흥적인 욕구를 말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상 단계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욕구가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인식 단계가 되면 어떤 진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나 막연한 어떤 기대가 있는 단계죠. 이제 초등학교 이런 단계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지 관심 있는 것에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능력을 보지 않고 그다음 자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의 어떤 흥미, 관심에 따라서 진로를 설정하려는 이런 인식 단계죠. 이제 잠정적 인식 단계가 되면 자기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진로를 계획하려고 하지만 이 계획을 했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명료가 미흡해서 늘 흔들리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 계획 단계도 그 더 튼튼하기 위한 그다음 자기를 더 알아가기 위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아이가 어느 단계 갈까요? 가치 단계. 직업과 그 진로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다음 직업 정보를 통해서 뭐 하려고 진로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려면 가치 어떤 가치냐 나는 돈의 가치냐 아니면 나는 봉사의 가치냐 이런 가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이루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걸 그러나 이제 이 가치의 단계에서도 어떤 사회적 가치나 타인들의 가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매우 변화될 수 있는 이게 신념화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단계가 되면 바로 결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단계로서 이 시기 때는 명료하고 확신하고 신념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할 때만 나는 무엇이 될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두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발달에 있어서의 결정의 단계 그다음에 준비의 단계까지 이렇게 발달된다라면 그 아이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보통 가치 단계나 대부분은 진로 인식 단계에 와 있을 걸로 고려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랜드의 뭐냐면 진로 탐색에 있어서 이 홀랜드 이론에 있어서는 내가 6가지 유형의 중에서 어느 영역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현실성이냐, 탐구형이냐, 예술형이냐. 현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조작하고 그 다음 활동적 중심에 해당되는 직업이나 그런 특성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형은 가만히 앉아서 집중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형은 뭐냐면 인간적 중심의 부분에서 창의적이면서 어떤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도 그런 어떤 예술적 기능, 음악이나든 미술이나 이런 특성들을 이제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은 사람과 관련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느냐. 설득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냐. 아니면 간섭점은 어떤
틀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설득형이 1위가 나왔다 그러면 2등은 사회성이나 간섭형이 2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이 점수가 10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6가지 유형이 50 이하로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아이는 동기라든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일부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동기를 유발시키는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이 6가지 유형이 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다 높게 다 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없을까요? 정체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냐면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아이는 현실성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돼 있어요? 차별성이 있죠. 1등하고 예, 차별성을. 그러나 이 1등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2등은 탐구형과 뭐가 나와야 돼요? 간섭형이 2등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형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꼭 예술형이 2등이 나오든지 설득형이 2등이 나와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나오고 1등이 여기 나오고 2등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안 돼 있을까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석을 할 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어떤 건가를 보고 1등과 2등이 바로 1등 옆에 나와 있는가 안 나오는가를 꼭 살펴보는 게 이 홀랜드 이론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이 옆에 붙어 있고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났을 때 이 아이는 자아에 대한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런 탐구형이나 그 다음에 간섭형이나 예술형이나 설득형이나 사회형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나타나면서 이런 차별성을 줬을 때 가장 좋은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의 결과의 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영역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역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그러한 그 영역을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조절, 이건 이 아이들은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내 감정과 이것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조절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냐면 이 신뢰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나 그 다음에 신뢰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근을 하면서 포옹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포옹할 때는 딱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따뜻따뜻거리지 말고 가만히 대고만 있었어도 이 아이가 내가 누군가를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자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서 어떤 타인중심적 사고로 전하도록 도와주라는 소리는 뭐냐면 역지사지적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 안 되냐면 내가 저애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한번 물어보게 한다든지, 그다음 또 정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역할 연기 기법을 써서 자, 그럼 내가 너고 네가 그 친구 아이 입장을 한번 해서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와의 그런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안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감, 관계를 형성해서 분위기를 해줘서 그 아이에게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내가 너한테 늘 관심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자기 조절의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식이요. 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나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불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잘 인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도 잘 인식해야 뭐가 될까요? 상호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인식은 자기 이해하고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자기 부적절한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이계표를 작성하게 하는 부분이면서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해줘야 될까요? 무엇과 어떻게라고 뭐를 해야 될까요? 탐색적 질문과 통찰적 질문을 해줘야 돼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니?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통찰적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자기 인식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애들은 다 뭐냐면 전주지화 상태거든요. 나는 문제 없고 다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너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아, 그럼 너 문제 없는 것 같아. 아, 너 그래서 서운하구나, 섭섭하구나. 이렇게 따라가 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타인의 인식은 뭐 할까요? 내가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타인과의 그런 인식을 하려면 뭐 해줘야 할까요? 다양한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렸을 때 부딪히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가 욕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구해도 잘 안 되고 있구나를 알도록만 해준다면 참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부모도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해주는 모델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너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기분이 참 안 좋은데 이렇게 모델을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타인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할 수 있어요? 자존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할까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없다라면 이 세상은 실존적 측면에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교적 나에 대해서 노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이다라는 걸, 내가 이 세상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에 자신의 5가지의 어떤 장점을 써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의 강점이 찾아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절대 이 자존감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의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럴수록 어쩌어야 돼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관심을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져주는 일관된 부분이 됐을 때 자존감이 증진될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의 아이들의 가져서 뭐 할까요? 칭찬 릴레이 해주기.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 하나 놔두고 그 아이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기, 서로가 이런 방법들을 해줌으로 해서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실성은 뭐 할까요?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지금 이 순간에서 조금만 더 상위의 것들을 가지고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주는 그런 선생님의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둬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강화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아이가 꾸준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뭐하도록 습관화되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성, 다른 사람과의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서 먼저 친구와 사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되냐면 다양한 또래 집단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자기 표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래 친구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이런 과정들을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래서 듣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부분이 사회성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팁들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지능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타인 인식이나 자존감, 사회성 증진할 때 이것들이 뭐하도록 습관화 일관되게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관된 행동이 됐을 때 이 정서적 지능들이 아주 잘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조절이나 자기 인식이 밑바탕이 되면서 그런 일관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떤 부분을 지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꾸준히 한 가지 것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서 반복돼서 습관화 시켜 주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에서 나 전달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뭔 말하고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한다라고 해서 거기다 느낌만 넣어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훈련을 시켜준다라면 훨씬 더 자기 조절 능력들이 더 발달되게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주도적 학습을 증진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째, 뭘 많이 줘야 돼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뭐 해야 할까요? 허용적인 분위기를 주어주고 긍정적인 어떤 공감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긍정적 어떤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 아이한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끌어가기보다는 지시하기보다는 뭐뭐 하자라고 뭐 해야 돼요? 권유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호기심을 자극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흥미와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그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구체성 있는 시간성과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성이 정확히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목표를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과 기술을 해줘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기주도적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무엇도록 해줘야 될까요? 목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가셔서 내가 꾸준히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통지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자기에게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평가표를 만들어줘서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기회들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요인 지도 방안입니다. 언어 능력은 뭐예요? 국어의 단어장 만들기라든지 꾸준한 책 읽기라든지 중심 내용 파악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 짓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중심 내용, 중심 단어 찾기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증진시켜줘야 되고요. 특히 수리 능력은 이건 성실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오답 노트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꼼꼼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답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도록 해주신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공간 능력이 잘 안 되는 것은 퍼즐이라든지 그림 맞추기라든지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지도 방법의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빨리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 일기 한다든지 가만히 숫자를 찾기 한다든지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이런 연습들을 이제 해봄으로 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숫자가 주었을 때 빨리 센스 할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력을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각 속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이해 지도, 자기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평소에 관찰하거나 그 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그 아이의 특징과 강점, 그 다음에 단점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아이가 자기를 잘 모르고 있다,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심리검사를 객관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성격, 흥미, 그 아이의 지적인 능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직업 준비 발달, 뭐 인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누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한 교사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개방적, 탐색적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적, 탐색적 질문을 통해서 너는 너의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 너의 강점은 무엇이니? 너의 강점을 개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이 아이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셀프 토크,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서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서 왔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문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이런 방법들의 지도 방법들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나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래서 진로 발달에서는 자기 이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업 탐색이 잘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그런 체험 활동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우리나라의 종류들을 보고 그런 직업들에 가서 한번 체험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체험이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직업 카드라든지 그러면 그 직업 카드 뒤에 직업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가계도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직업 세계를 분석해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멘토가 되면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직업 세계를 탐색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됐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이제 직업 사전이 있는데 그런 직업 사전들을 모여보고 같이 찾아보고 부모하고 선생님과 찾아보고 거기를 하려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직업 세계를 직접적 간접적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럼 세 번째는 진로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꿈. 내가 꿈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꿈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스마트 기법,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구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하도록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자 될 거가 아니고 나는 몇 년도까지 몇 억의 돈을 벌 수 것이다. 나는 2040년까지 10억이라는 돈을 꼭 벌 것이다.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늘 그 꿈을 뭐하러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다음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 잘한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꿈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뭐하고 있는 사람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직업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멘토를 만들어서 우상 만들기 그래서 그 사람이 자서전이라든지 그 사람의 유인전을 읽어서 저런 직업 세계에서는 이런 준비를 했구나를 느끼도록 이런 부분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진로 계획에 설금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뭘까요?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가 의존적인지 우유부단하는 건지 아니면 진로에 독립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해서 아이 스스로가 뭐하도록 나는 어떤 의사결정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해 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퍼스널리티, 성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됐고요. 그 다음 직면. 자기가 지금 이 말한 것과 아까 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었을 때 상담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너 바로 전에는 너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네. 너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니? 이렇게 직면시키거나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진정.
네가 원하는 것, 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를 탐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 그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원트를 통해서 욕구를 통해서 나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욕구가 바로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는가 아닌가를 탐색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진로를 계획했구나를 인식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아이들은 그런 영역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진로 발달 단계를 어떻게 증진시킬 건가? 그럼 이제 이런 검사를 일단 발달해. 그럼 한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신들의 직업 세계 잘 모르니까 직업에 대한 역할놀이나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특히 또 한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이 진로 설정이 진로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탐색하도록 해주고 직업 세계와 자기 이해, 직업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인식 단계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뭐를 제공해야 돼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탐색하는 방법들도 같이 선생님과 해보고 그다음 진로 결정지 의사결정의 어떤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단순히 흥미나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나의 특성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잠정적 계획 단계에서는 뭐 할까요? 자기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 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지지 격려에서 그것에 대한 늘 자기를 탐색하고 확신을 갖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또 아이들이 가치 단계, 이것들은 뭐냐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특성에 알맞는 성공 직업인을 찾아서 그 성공 직업인을 마음속에 멘토로 잡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직업 세계에 성공했는가를 뭐하도록 정보를 알아보도록 그래서 자력에 모델링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거죠. 특히 자신이 잘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액션 플랜들이 여기서 가치 단계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특히 또 결정 단계에서는 자신이 의사결정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거기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그 방법의 해결 방법을 머릿속으로 모해보고 모색해보고 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과 얘기해서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로 탐색 유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아이가 탐구형에 해당된다. 탐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아이 스스로가 탐구해 보도록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 진로 유형 중에서 예술에 해당되는 아이가 지도하기에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행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는 먼저 뭘 해주는 게 좋으냐 하면 먼저 그 아이의 능력이나 특성을 뭐 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서 해주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체험해 보도록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 야, 너 능력으로 가수가 무슨 가수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 너 가수 하면 잘할 수 있겠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네가 직접 한번 가수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 하도록 내가 안 되겠구나를 느끼도록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나는 특성이 있구나.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성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득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들의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모아둘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간습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게는 간습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냐면 너무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만 제공해주고 자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형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체험학습.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그런 유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이냐, 그 다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사고력과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결과의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셨다라면 그 다음에 증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아신다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어떤 그 아이의 속도전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방향성,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이의 꿈과 삶의 목표를 갖도록 하는 방향성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라면 이 아이에게 큰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학교에 있는 동안에 어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만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칭해주고 상담이고 지도해 주신다라면 그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잠정적으로 계획했다라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뭐겠습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봐야 된다.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실천하기 위한 너의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꼭 같이 연계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이 검사 도구를 보면서 아이하고 탐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로를 계획할 때 어떤 인지적, 정서적, 학습, 진로 발달과 연계해서 다면적 어떤 진로 상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수하신다면 훨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학생이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학생의 어떤 인지적, 정서적 진로 발달과 관련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밖에 있는 학부모, 부모들도 매우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로 상담이라든지 또 이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습과 그다음 개인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개인 상담이라든지 또 이 아이에 알맞는 맞춤형 어떤 진로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데 활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의 검사로 이 아이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 전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의 목표를 방향성을 잠정적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의 결과를 하나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보셔서 아이에게 귀중한 그다음에 그 아이가 진짜 삶의 어떤 방향성이 갖도록 해주시는데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검사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